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 월요일 우리는 652일 만에 새로운 일상을 시작합니다. 떠난 길이 길었던 만큼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여정도 길 겁니다. 정부가 오늘 그 여정의 첫 번째 지도와 이정표를 발표했습니다. 일단 유흥시설을 빼고 식당과 카페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사적 모임은 접종과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합니다. 또 백신 패스 대신 접종을 마쳤거나 음성을 증명하면 방역 패스를 적용해 일상의 공간을 더 넓혀주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준범 기자가 설명합니다. 1년 9개월 동안 이어진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고 다음 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 1차 개편이 시작됩니다.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 기존의 방역 체계가 위중증 환자 관리 중심으로 대개편됩니다. 코로나 상황을 더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그동안 빼앗겨 온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일상의 조각조각들을 조금씩 복원해 나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사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지고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각종 집회와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열 수 있고 접종 완료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가능합니다. 영화관과 야구장에선 접종 완료자만 있는 경우 좌석을 띄우지 않고 앉아서 팝콘이나 음료수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회복 첫 단계인 1차 개편에서는 아직 각종 제한들이 남아있는데요. 먼저 영업시간 규제는 사라졌지만 유흥시설은 예외로 자정까지만 영업이 허용됩니다. 또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지금처럼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최소한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역 패스가 도입됩니다.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가 해당이 되는데요. 유흥시설과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목욕탕 등 고위험 시설과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적용됩니다. 다만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실내 체육시설은 2주, 다른 곳은 일주일의 계도 기간이 주어집니다. 억울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접종자의 예외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였습니다. 군도 장병들의 외출과 면회를 위험도를 평가해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1차 개편 기간엔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1차 개편은 우선 4주 동안 시행되고 2주간의 평가 기간을 거쳐 2차 개편으로 넘어갑니다.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2차 개편에선 인원 제한 없는 행사와 실내 취식이 가능해지고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됩니다. 내년 1월 말쯤 예정된 3차 개편에선 사적 모임 제한까지 없어집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건 확진자 증가를 각오한다는 말이고 정부는 하루 10,000명까지 예상하지만 전문가들은 하루 20,000명까지 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정부는 일상 회복에 대비해서 먹는 치료제를 이미 계약했다고 공개했는데요. 일상을 지켜내기 위한 의료 체계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방역 조치를 모두 해제하고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영국. 하루 확진자가 5만 명까지 급증했습니다. 우리나라와 함께 방역 모범국으로 불리는 싱가포르도 일상 회복으로 들어가자 하루 확진자가 5천 명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힘들고 불편했던 거리두기와 방역 규제가 완화되고 일상을 되찾아가는 것은 고맙고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달리 보면 방역적으로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 과정에서 하루 확진자가 최대 10,000명 정도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2만 명도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역학조사를 잘하면 한 2~3천 명 이내에서도 올겨울을 마무리할 수 있고 역학조사를 잘 못하면 10,000명, 2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확진자 대부분은 외국의 사례처럼 무증상 경증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고령층, 기저질환자에게 코로나19는 여전히 위험한 병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상 회복을 위한 의료 대응의 하나로 내년 1분기부터는 먹는 치료제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MSD와 화이자, 로슈 등 3개사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40만 4천 명분을 선구매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MSD사와 20만 명분의 구매 계약을 완료하였고 화이자사와는 7만 명분에 대한 선구매 약관을 각각 체결하였습니다. 일상 회복 과정의 의료 대응은 재택 치료가 기본입니다.
무증상 경증 환자는 70세 이상이거나 투석 환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곤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집에서 치료받게 됩니다. 의료 역량을 사망 위험이 큰 중증 환자에게 보다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다음 달까지 중증 병상 1,500개, 중등증 병상 15,000개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반나절가량 소요되던 접촉자 조사 시간을 5분 이내로 단축하고 하루 53만 건 수준이던 PCR 검사량도 65만 건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초중고등학교는 수능이 끝날 때까지 3주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11월 22일부터 모든 학교, 모든 학생이 등교하기로 했습니다. 학원도 여기에 맞춰 운영 시간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그만큼 방역은 강화합니다. 이어서 정영훈 기자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 고등학교. 확진자가 발생한 2학년과 수능을 앞둔 3학년 전체가 원격 수업에 들어가면서 1학년만 등교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등 단체 활동도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수학여행 같은 그런 학교에서 진행해 주시는 프로그램들이나 아니면 동아리 같은 것들이 잘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서먹서먹한 것도 있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수능이 끝난 다음 달 22일부터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전면 등교를 합니다. 온전한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진행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학교 일상 회복, 완전한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으로. 그동안 제한했던 토론 수업과 동아리 활동 같은 소규모 체험 활동도 허용됩니다. 내년 3월 새학기부터는 학사 운영이 완전 정상화되고 축제나 숙박형 체험학습, 방과 후 학교도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학내 밀집도가 상승해 감염이 쉽게 될 수 있습니다. 대략 한 20%에서 한 30% 정도 접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등교를 하더라도 그 수치가 획기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은. 그래서 학교 방역은 강화됩니다. 학생과 교직원은 반드시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확진자 비율이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동형 PCR 검체팀 운영이 확대됩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학교를 직접 찾아가 연말까지 7만 8천 명을 검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전면 등교를 통해 장기간의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둔 마지막 주말, 공교롭게도 헬로윈 데이가 들어 있습니다. 이 시간 서울 이태원의 풍경은 어떤지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하영 기자, 금요일 밤인데 이태원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일상회복 사흘 전 그리고 거리두기 4단계 마지막 금요일 밤 이곳 이태원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헬로윈데이도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곳곳에 외국인들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제 옆에는 지나가기만 하면 소독이 되는 방역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태원 상인들이 직접 설치한 겁니다. 일상회복이 반가우면서도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반영된 건데요. 시민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기대 반 걱정 반인데요.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상권이 살아나길 많이 기대들 하고 계십니다. 당장 마스크 벗고 생활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각심 가지고 방역 수칙 잘 지킨다면은 문제 없이 평소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확진자 규모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124명으로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이 시작되더라도 영업시간 해제는 1일 오전 5시부터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1일 0시부터 영업시간을 해제하면 헬로윈데이 여파로 집단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일상 회복 중에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또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면 정부가 일상 회복을 중단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3,500명에서 4,000명 이상씩 나오면 비상계획에 대비한 상황 점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환자 병상의 가동률이 75%를 넘거나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게 되면 비상계획이 발동합니다. 이 경우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한 채 접종 증명서 등 방역 패스 적용을 확대하고 사적 모임과 영업시간도 다시 제한하게 됩니다.
또 요양병원의 면회도 금지되고 재택치료 확대와 긴급병상 확보 체제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일상 회복이 중단되지 않으려면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이태원에서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 고 노태우 씨 빈소에는 오늘 50 핵심 실세였던 허화평 전 정무수석이 조문을 왔는데 5.18 관련 질문에 이제 그 정도로 끝내자는 답이 나왔습니다. 고인의 연결식은 내일 엄수됩니다. 보도에 홍익표 기자입니다. 5공화국 실세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이사장이 고 노태우 씨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신군부 쿠데타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비서실장으로 내란에 가담했습니다. 허 씨는 고인이 생전 아들을 통해 5.18 피해자에게 사과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입을 닫았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5.18 유족이라든지 피해자분들한테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나한테 이야기해봐야 대답 나올 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정도로 끝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를 대신해선 측근 유영하 변호사가 빈소를 찾았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의원도 조문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유족들께 조의를 표하러 온 거니까 뭐 다른 얘기는 다음 주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부가 꾸린 장례위원회는 모두 352명.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 당시와 비교하면 6분의 1 규모입니다.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장, 지방교육감이 관례적으로 이름을 올리지만 광주 전남과 전북 주요 인사들은 물론 대전시장, 울산시장, 세종시장도 빠졌습니다. 노 씨의 장지로 결정된 경기도 파주의 시민단체들은 안장 반대 성명을 냈고 연결식을 하루 앞두고도 국가장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계속됐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조상들은 도대체 무엇을 해서 군사 반란자에게 국가장이라는 예우를 하였는가?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고인의 연결식은 내일 오전 11시 서울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엄수되고 방역을 위해 50명 이내 인원만 참석합니다. 노제가 진행될 연희동과 올림픽공원 일대, 고인이 안치될 파주로 향하는 일부 도로들은 시간별로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홍표입니다. 고 노태우 씨의 국가장이 결정된 이후 전직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다른 이들도 국가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란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최소한 전두환 씨만큼은 국가장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현행법상 국가에서 장례를 주관하는 국가장 대상은 전현직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인,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으로만 규정돼 있습니다. 12.12 군사 쿠데타와 5.18 집단 학살의 주범이면서도 반성도 하지 않는 전두환 씨도 국가장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최소한 전 씨만큼은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가장법에 내란이나 반란죄로 실형을 받은 자는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습니다. 노태우 국가장 결정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일자 선택의 폭이 좁았다는 청와대의 지적이 나오고 있고 송영길 대표는 가칭 전두환 국가장 금지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지금도 본인이 반성을 하지 않고 광주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이런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할 생각입니다. 여당 일각에선 금고 이상 실형이나 탄핵으로 대통령 예우가 박탈되면 국가장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이럴 경우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겨냥한 조치란 야당의 반발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가 박탈된 대통령이 또 더 계신데 그분들에 대한 감정이 다 다르고 본인들의 과거에 대해서 반성하는 데에 따라서 또 여론이 달라지고 이러기 때문에 법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유연성 있는 형태로 법제를.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까지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개정 법안을 마련한 뒤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 채택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지금부터는 대선 주자들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장동 문제에 대해선 현장을 직접 찾아서 의혹을 적극 해명하는 동시에 이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부동산 백지 신탁제 도입을 강조했습니다. 논란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경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점검 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이 일부 됐지만 국내 총생산 규모를 감안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적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의 지원이, 일반적 지원이 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과 시기에 대해선 말을 아꼈지만 코로나19 초기에 1인당 최소 100만 원을 언급한 적이 있다며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도 하한액이 현재 10만 원으로 돼 있는 걸 더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가 부정적 반응을 보일 거란 지적에 대해선 타당한 일이라면 길이 열릴 것이라며 당과 협의해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후엔 성남의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찾았습니다. 대장동 사업으로 공익 환수한 5,500억 원 가운데 2,700억 원을 투입한 곳으로 이 후보는 이곳도 그냥 뒀으면 공원이 아니라 주상복합 아파트만 들어서고 이익은 민간업자가 챙겼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그때 당시에 사업 개발 인허가를 받았던 민간 그룹들은 제 추산으로는 약 3천억 정도. 그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더 차단하기 위해 개발 이익을 100% 환수해 기반시설 확보를 의무화하고 사업성이 보장된 공공개발의 채권 발행 한도도 상향하는 법안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과도한 부동산 소유도 반드시 막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 신탁 제도를 도입해서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서 강제 매각하든지. 또 중하위 공직자에 대해선 부동산 취득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에는 취득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선 3년 전 백종원 씨의 국정감사장 발언이 다시 논란이 됐습니다. 이 후보 측은 음식점이 너무 많아서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던 백 씨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백 씨의 발언은 전혀 다른 취지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민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온 외식사업가 백종원 씨. 프랜차이즈 외식업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를 묻자 매장이 너무 많다고 지적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구당 매장 수가 너무 많다고 봅니다. 과도하다고 봅니다. 음식점 창업에 1, 2년 걸리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너무 쉽다며 진입 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외식업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자리에다 매장을 열려면 최소한 1년, 2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인스펙션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측은 이 발언을 상기시키며 음식점 총량제를 왜 검토한 건지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자유시장의 상징인 미국조차 소상공인의 과잉 경쟁을 막는 규제를 두고 있다며 약자들에게 무한 경쟁을 강요하는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백 씨 발언이 전혀 다른 취지라고 반박했습니다. 백 씨는 허가 총량제를 찬성한 게 아니라 준비를 길게 해서 실패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또 이 후보 말대로면 모든 업종이 총량제를 해야 한다며 우리가 공산주의냐고 판문했습니다. 이발소, 미장원, 옷가게, 신발가게, 화장품 가게 다 정부 허가받아서 하도록 허가 총량제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우리나라가? 이에 이재명 후보는 택시나 의사도 면허가 있어야 하고 대학생도 정원 제한이 있다며 야당이 대안 없이 트집만 잡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나은 대안을 좀 제시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주시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발목 잡기 정당이 아니고 대안 정당이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다만 이 후보는 음식점 총량제가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비관적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당원 투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홍준표 후보는 상승세를 강조하면서 당심도 이미 역전된 걸로 보인다라고 주장했고, 윤석열 후보 측은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는 역선택이 반영된 가짜 민심이라면서 자신의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이 소식은 신수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 측이 당원의 자유투표를 막고 있다고 비판하며 조직은 바람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후보 캠프는 윤 후보의 20대에서 40대까지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민심은 물론 당심도 이미 역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원들 여론이 급격히 돌아선 것은 전두환 발언과 개사과입니다. 조사를 해보면 확연히 틀릴 겁니다.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윤석열의 경쟁이 될 것이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전망도 개인 의견엔 관심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한 분의 도사가 나왔네. 김종인 위원장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당내 경선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겁니다. 반면 윤석열 캠프는 당심이 역전됐다는 홍 후보의 주장은 마타도어라며 초등학생이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거라고 기분 내키는 대로 내지르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홍 후보의 상승세 역시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이 포함된 가짜 민심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역선택이 반영된 여론조사에서의 수치일 뿐이지 전체 국민의 진정된 민심은 윤석열 후보라고 보는 거죠. 윤석열 후보는 호남 출신인 박주선, 김동철 전 국민의당 의원을 캠프에 영입하며 전두환 발언 파문 수습에 공을 들였습니다. 다음 주 광주 방문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시민과 또 우리 피해자 유족들과 좀 제가 진정성 있게 그분들을 뵙고 조금 전 끝난 마지막 1대1 토론에서 윤석열, 원희룡 후보는 서로의 공약에 공감을 표하며 설전 한 번 없이 끝났고, 지방자치 같은 경우에는 정당 공천 배제 같은 경우도 과감하게 우리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딱 정답을 말씀을 하셨고. 그렇습니까? 네. 반면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경제부총리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면 예. 우리 홍 후보님을 법무부 장관으로 할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 시켜주면 좋죠. 국민의힘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당원 투표를 시작해 다음 달 5일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합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죠. 전국적인 통신 대란을 일으켰던 KT의 통신망 사고와 관련해서 오늘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장비 교체 작업을 하면서 엑시트, 종료라는 명령어 하나를 빠뜨리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새벽에 해야 할 작업을 낮에 한 게 피해를 키웠는데요. 한마디로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는 부산 사상구의 한 KT 전화국에 있는 라우터라는 장비를 교체하다 일어났습니다. 장비를 새로 교체하면 설정도 새로 해야 하는데 엑시트, 즉 종료라는 명령어 하나를 빼먹은 겁니다. 단어 하나 빠뜨린 후폭풍은 엄청났습니다. 잘못된 설정은 순식간에 부산의 중앙 서버로, 서울 중앙 서버로, 그리고 전국의 모든 지역으로 전달됐습니다. 이 과정이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한 지역의 설정 오류가 순식간에 전국적 통신 대란으로 퍼진 겁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라우터 교체를 하기 전에 네트워크가 설정되지 않은 환경에서 먼저 시험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KT는 테스트도 없이 바로 작업했습니다. 파란불의 신호등 건너라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정말 저희들도 좀 당황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협력업체 작업을 관리 감독해야 할 KT 관리자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이용이 많지 않은 야간에 작업하라는 지시도 무시됐습니다. 협력업체는 대낮
그것도 가장 바쁜 시간인 월요일 점심 무렵에 작업했는데 KT 관리자가 그러라고 사실상 합의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간 작업을 사실 좋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사실 양쪽의 같이 다 그 합의하에 이뤄졌고 그 단독 결정은 아닙니다. KT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난 가운데 KT 대표이사는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약관과 관계없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상책을 마련해서 내부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KT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보상 대책을 논의했지만 보상하겠다는 원론적 입장 외에 구체적 대책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통신장애가 3시간을 넘어야 보상한다는 KT의 약관은 예전 음성통화 시절에 만들어졌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망 의존도가 커진 지금 시대에 맞게 개선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대장동 의혹의 주요 증거물인 이른바 정영학 녹음 파일에는 성남시 의장 30억, 시의원 20억 로비설이 등장한다는데 그 실체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직 성남시 의회 의원 중에 한 명이 대장동 개발업자한테서 골프공 상자에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구민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장동 업자들에게 로비를 받은 걸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성남시의회 관계자는 최윤길 전 의장과 강모 전 의원 등입니다. 이들과 함께 의정 활동을 했던 A씨는 대장동 사업 준비가 무르익던 2014년 자신과 대화를 나누던 강 전 의원이 대장동 업자로부터 골프공 상자를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뭐 급봤는데 골프공 바빠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골프공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거기다 돈을 넣어갖고 온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 받았구나. 그러자 마침 자리를 함께했던 최 전 의장은 화를 내며 민감하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여러 다른 의원들도 있었는데 최영길 의원이 발끈을 하면서 왜 그런 얘기 하냐고. 강 전 의원은 MBC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돈 받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기억이 전혀 없다면서 그런 돈 있으면 가져와 보라고도 했는데요. 그런데 골프공 상자 얘기가 오갔다는 그 시점에 강 전 의원은 최윤길 전 의장과 함께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였습니다. 최근 유동규 전 본부장 공소장에도 나온 것처럼 당시는 유 전 본부장이 공사 설립을 도우면 민관 합동 개발을 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김한배 씨가 시의원들을 접촉하던 때입니다. 선배인지 후배인지 성균관대학교 의원이 있어가지고 나도 같이 차도 마시고. 하지만 수사는 석연찮게 마무리됐습니다. 사건을 맡았던 경찰 관계자들은 수사 도중 검찰이 빨리 사건을 넘기라고 하더니 무혐의로 결론 났다고 전했습니다. 충분히 개연성들은 있었거든. 우리가 청구 이슈를 통해서는 다 확인됐는데. 금품 로비 소문이 무성하던 2013년 1월 최윤길 당시 의장은 대장동 개발의 토대가 된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강 전 의원은 이 과정에서 당론을 거스르며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검찰은 사업 초기 대장동 업자들이 시의원들에게도 뇌물을 줬을 가능성을 함께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병원 정신병동에서 120명 넘게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이 중 100명 넘는 확진자가 접종을 마친 이 돌파 감염으로 추정되는데요. 접종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면역력이 그만큼 떨어진 겁니다. 보도에 신은정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병원. 어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하루 만에 1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주에 한 번 실시하는 고위험시설 선제검사에서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일하는 종사자 1명과 환자 2명이 확진된 뒤 동선이 겹치는 사람 가운데 118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107명은 5, 6월쯤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미접종자는 11명, 1차 접종은 3명입니다. 확진자의 88.4%가 돌파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대다수가 2차 접종을 마친 뒤 6개월이 지난 데다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돌파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전된 공간에서 환기 불량 또는 거리두기 미흡 등에 의해 밀접 접촉으로 감염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대해서는 동일 집단 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 26명에 대한 검사 결과가 추가로 나올 예정이어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뭐 몇 명이 확진되고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뭐 하나 이상한 반응이 있어서 그냥 검사하는 줄로만 알았죠. 그럼 직원들도 출근을 해가지고 하는 말들이 자기네들 코로나 걸리면 누가 책임지려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코앞에 두고 집단 돌파 감염이 발생하면서 재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건물 3개를 연결하는 지하 비밀 통로를 만들어서 몰래 영업을 해오던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동안 철저한 보안으로 단속을 피해오다 보니 업계에선 바빌론의 요새라고 불려왔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숙박업소. 문을 열고 지하로 내려가면 엉뚱하게도 책장이 나옵니다. 리모컨 버튼을 누르자 이 책장이 열리고 비밀 통로가 나타납니다. 통로 건너편은 누가 봐도 유흥업소. 테이블은 술 마시던 흔적으로 가득한데 이상하게 술병은 하나도 없고 손님과 종업원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술병을 급하게 치운 뒤 지하에 설치된 또 다른 비밀 통로를 통해 또 다른 숙박업소로 숨어버린 겁니다. 문 열자면 안되기로 합니다. 도망간 손님과 종업원들은 숙박업소 객실과 옥상에 숨어 있다 적발됐습니다. 여기 있네. 직원이에요, 손님이에요? 직원 아니에요, 손님이에요. 손님들이 객실마다 숨어 있다 보니 단속에 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이날 단속에 적발된 손님과 종업원은 모두 121명에 달합니다. 불법 영업을 하다 100명 넘게 적발된 유흥업소입니다. 업주는 출입문을 쇠사슬과 자물쇠로 잠가 마치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그래서 3중 구조로 해가지고 연결 통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호텔 7개층 전층을 수색하면서 전부 다 강제 개방을 해가지고 손님들이 여성 종업원을 선택하는 일명 거울방도 설치돼 있어 경찰은 성매매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업소가 국내 최대 규모 수준으로 6, 7층짜리 건물 3개를 비밀 통로로 연결해 영업을 계속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업소는 단속을 잘 피하기로 이름나 업계 내에서도 바빌론의 요새로 불렸다고 합니다. 경찰은 적발된 50대 업주와 종업원, 손님 모두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으로 입건하고 건물 3개를 연결한 비밀 통로에 위법성이 없는지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페이스북이 한국 이용자 33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책임을 물어 피해자한테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 결정을 그냥 무시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이라는 회사의 이름까지 바꾸면서 변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런 태도를 보면 달라질 게 없어 보입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페이스북을 상징하는 엄지손가락 좋아요. 이 간판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페이스북은 오늘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꿨습니다. 무한대기와 비슷한 새 회사 로고도 발표했습니다. 내부 고발로 드러난 페이스북의 부도덕성이 연일 비판받자 변신을 시도한 겁니다. Our mission remains the same. It's still about bringing people together. From now on, we're going to be metaverse first, not Facebook first. 페이스북은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2012년부터 6년 동안 한국 이용자 최소 330만 명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유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용자 181명은 배상을 요구하며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페이스북이 한 사람에 30만 원씩 지급하고 어떤 개인정보를 유출했는지 알리라는 조정 결정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이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스북은 지난 석 달 동안 이어진 분쟁 조정 절차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자료 제출도 거부했습니다. 오늘 조정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물었지만 페이스북은 입장이 없다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 기업들은 조정 결정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페이스북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지금 신청인들이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본인들의 피해를 다시 인정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도덕성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최대 위기를 맞은 페이스북. 이름까지 바꿨지만 관심 돌리기라는 비판과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한국만 나홀로 확장 재정. 국내 일부 언론이 전경련 산하 연구소의 자료에 이런 제목을 붙여 보도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넘기면서 다른 나라는 새해 예산을 다 줄이는데 한국만 안 줄인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김세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허리띠 졸라매는데 한국만 확장 재정 유지. 주요 언론사들이 쏟아낸 기사 제목입니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평균 14.8% 줄였는데 한국만 줄이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빨간불이라는 제목도 달았습니다. 내년 예산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사설까지 등장했습니다. 자료 출처를 보니 한국경제연구원 전경련 산하기관입니다. 정말 그럴까? 세 나라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줄인 건 맞습니다. 미국은 17%, 독일은 19%, 프랑스는 8% 줄인 반면 한국은 거의 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전인 201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코로나가 터진 2020년, 미국은 전년도보다 예산을 47% 늘렸고 독일은 28% 늘렸습니다. 한국은 프랑스와 비슷한 13% 늘렸습니다. 올해에도 미국은 10%를 더 늘렸고 독일은 24% 늘렸습니다. 한국은 10%만 늘렸습니다. 미국과 독일이 작년과 올해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은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지출 증가율은 절반도 안 됩니다. 애초부터 늘어난 게 적으니 줄일 것도 별로 없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각국 정부가 코로나 피해 지원에 쓴 돈을 비교하면 독일은 GDP 대비 39%, 미국은 19%를 쓴 반면 한국은 13%만 썼습니다. 한국이 쓴 13% 가운데 대출 보증 같은 간접 지원을 빼고 직접 지원만 놓고 보면 고작 3.4%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각 나라의 예산을 이런 식으로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라고 지적합니다. 한국은 원래 복지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고령화 속도도 빨라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재정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까운 시일 내에 재정을 줄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내년 예산안에서 비중도 가장 크고 액수로도 가장 많이 늘어난 건 보건, 복지, 고용 예산입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로마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서 한반도 방문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북한이 초청을 하면 기꺼이 가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요. 성사 여부는 북한의 답에 달렸습니다. 바티칸 현지에서 엄지인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근위대의 호의 속에 교황청 안으로 들어선 문재인 대통령. 프란치스코 교황과 3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화두는 단연 교황의 북한 방문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교황이 북한을 방문한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거라며 한국인들이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북한이 초청장을 보내준다면 평화를 위해 기꺼이 가겠다며 남북은 같은 언어를 쓰는 형제라고 화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 철조망을 녹여 만든 평화의 십자가도 교황에게 선물했습니다. 한국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군사 분계선 250km에 달합니다. 그리고 교황에게 특별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다음에 꼭 한반도에서 뵙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성사 여부는 결국 북한의 답에 달렸습니다. 3년 전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교황이 오면 열렬히 환영하겠다던 북한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아직 초청장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박지원 국정원장이 공개석상에서 교황의 평양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물밑 조율 가능성을 시사했고 박병석 국회의장도 교황청을 찾아 방북 의사를 재확인하는 등 교황의 북한행을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시간 뒤 교황을 만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문 대통령이 교황 방북에 동력을 찾을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북한의 빗장을 열 수 있는 현실적인 제안이 뒷받침될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논의할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백신을 지원하는 방안이 함께 다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바티칸시티에서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백신 접종 완료율은 73.2%, 단계적 일상 회복의 기준인 70%를 넘기면서 이제 일부 백신 접종 센터들이 하나 둘씩 철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묵묵하게 자리를 지켜왔던 백신 접종의 숨은 영웅들을 임상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서울 성북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의료진이 팔을 걷어올린 접종 예약자들에게 백신 주사를 놓습니다. 오늘 예방접종을 받은 이는 모두 413명. 이 접종센터의 마지막 접종자들입니다. 마지막 접종을 마친 뒤 마침내 방역복을 벗은 간호사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훔칩니다. 예방접종센터 현판이 떼어지고 백신을 올려두던 테이블도 옮겨집니다. 영하 70도를 유지하기 위해 24시간 켜놨던 백신 냉동고의 전원도 꺼졌습니다. 지난 4월 급하게 구청 강당에 예방접종센터를 꾸린 지 212이틀 만입니다. 지난 7달 의사와 간호사, 안내요원까지 모두 62명이 힘을 합쳐 12만 5천 명에게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잠깐 자다가 일어나서 씻어야 되니까 눈 뜨니까 아침 출근할 시간 돼가지고. 의료진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고 코로나라는 게 다 기분 나쁜 병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 의사 면허를 가진 사회복무요원까지 투입됐습니다. 제 면허를 활용을 해서 보다 도움되는 일에 투입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자부심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육아를 위해 잠시 일을 쉬던 엄마 간호사는 2살 배기 아들을 떼어놓고 다시 간호복을 입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어려서 이제 제 손길이 필요해졌던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쉬고 있었거든요.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많이 듣게 되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사탕도 지어주신 분도 계세요. 감사하다 그런 말씀 해주실 때마다 또 많이 위로가 됐고.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예방접종센터는 서울에만 42곳, 모두 325만여 명이 접종했습니다. 접종 완료자가 정부 목표인 70%를 훌쩍 넘겼고 백신 접종 예약자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서울 지역 접종센터는 내일까지 모두 문을 닫고 그동안 전력 투구했던 백신 접종은 원래대로 동네 병의원에 모두 넘기게 됩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의료진은 마지막까지도 방역 수칙을 강조했습니다. 시험하기도 하고 코로나 백신 맞았다고 모임을 많이 가지시거나 그런 것보다는 조금 조심하시면.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우연히 또 다른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붙잡았습니다. 다른 지역 번호판을 달고 있는 택시를 수상히 여겨서 뒤를 따라갔던 형사들이 범행을 막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이승섭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충남 홍성군 홍성읍의 한 삼거리에 수도권 번호판을 단 택시 한 대가 서 있습니다. 지역에서 보기 힘든 다른 지역 택시는 마침 주변을 지나고 있던 경찰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경찰들은 택시를 뒤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그 택시를 이용해서 현금 결제하는 방법으로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밀집해 있는 상권으로 이제 이동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택시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서자 한 남성이 내리고 잠시 뒤 아파트 단지에서 종이 가방을 손에 든 60대 여성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걸어옵니다. 이 여성이 택시에서 내린 남성과 만나자 숨어서 지켜보던 경찰들이 접근합니다. 전화 끊으시라고. 뭐예요? 종이 가방 안에는 돈 뭉치가 들어 있습니다. 이 여성은 낮은 금리로 대출해준다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2,700만 원을 건네주려던 참이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잡은 이 경찰들은 다른 보이스피싱 사건 수사를 위해 외근에 나선 길이었습니다. 피해가 한번 발생하면 그 피해금을 회수하기가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현장에서 잡아서 피해금을 바로 압수를 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경찰 조사 결과 70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은 자신도 3차례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고도 범인이 잡히지 않자 오히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인천과 강원도 원주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파악해 구속하는 한편 공범을 뒤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한 초등학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는데 다름 아닌 교장 선생님이 설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교장은 불법 촬영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학교 안에서 해결하자면서 신고를 못하게 했던 이 교장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교문이 열리고 과학수사라고 적힌 경찰 차량과 승합차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겁니다. 교무실에서 이상한 기계 장치가 있었다. 근데 신고가 당시는 사라졌고요. 처음 카메라가 발견된 건 교직원용 여자 화장실. 휴지 상자에 수상한 구멍이 뚫려 있어 상자를 뜯어봤더니 불법 촬영 장비가 나온 겁니다. 이 학교 박모 교장에게 즉각 보고됐지만 이상하게도 교장은 경찰 신고를 말렸습니다. 해석 선생님들한테 오셔가지고 학교 안에 CCTV도 없으니 수사를 해도 범인 잡을 수가 없다. 학생이 범인일 경우에는 어쩌려고 그러냐. 앞으로 우리 교육을 잘하면서 힘을 합쳐서 이겨내보자. 결국 이튿날에야 신고가 접수됐고 교장이 신고를 막은 걸 수상히 여긴 경찰은 박 교장의 휴대전화부터 확인했습니다. 휴대전화에선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물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경찰은 즉각 박 교장을 긴급 체포했고 교장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학 교장은 1년에 2번씩 불법 촬영 장비가 없는지 학교를 점검하고 장비가 나오면 즉각 신고하도록 지침이 마련돼 있지만 정작 교장이 불법 촬영 혐의로 체포된 겁니다. 방과후 수업 같은 것도 하실 수 있잖아요. 수업 하실 것도 다 보시고 일일이 모니터링 하시고 되게 존경받는 선생님이셨는데 너무 의외의 결과라서. 박 교장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건 맞지만 학교 안 어디서도 불법 촬영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골 농장에 설치하려고 산 도난 방지용 카메라를 시험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여자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시험한 이유는 설명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와 저장 장치 등을 분석해 여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지자체 택시 감차 사업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포항시청 공무원 2명에게 제초제로 추정되는 액체를 뿌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얼굴에 이 액체를 뒤집어 쓴 공무원은 각막이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포항시청 한 남성이 들것에 실려 구급차 쪽으로 실려 나옵니다. 이 남성의 자리에 있던 전화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고 화분은 산산조각 나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60대 민원인이 포항시청 대중교통과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초제로 추정되는 액체를 직원 2명에게 뿌렸습니다. 상황 대처를 하기도 너무 힘들었고 아직도 심장이 떨려서 말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직원 한 명은 손에만 이 액체가 묻었지만 또 다른 직원은 얼굴에 이 액체를 뒤집어 썼습니다. 각막이 손상된 이 직원은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택시 면허 매매 사업을 하는 민원인은 포항시가 진행하고 있는 감차 사업을 빨리 진행해달라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민원인분이 성큼성큼 걸어오시더니 아무 말씀도 없이 다짜고짜 과장님을 공격했습니다. 코로나 방역 정책에 따라 포항시는 민원인의 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대 민원인은 비상계단을 통해 사무실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A씨는 범행에 사용한 액체의 성분을 말하지 않고 있어 경찰은 국과수에 긴급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주민들이 모두 잠든 오늘 새벽 인천의 한 4층짜리 상가 주택에서 불이 나서 주민 2명이 다쳤습니다. 인근에 있던 경찰관들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자고 있던 주민들을 대피시켜서 더 큰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맨발로 다급하게 경찰 지구대를 찾은 여성. 그런데 출입문을 살짝 열더니 곧바로 나가버립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경찰관들이 황급히 쫓아나오고 주변에 있던 경찰들까지 여성을 따라 어디론가 급히 뛰어갑니다. 어디로 경찰들은 상가 건물로 한다름에 올라가며 호루라기를 불면서 집집마다 현관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나오세요. 오늘 새벽 2시 반쯤
지구대에서 200m 떨어진 4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얼른 나오세요. 네, 그냥 옷만 챙기고 나오세요. 연기 마시면 안 돼요. 빨리 나오세요. 무작정 뛰쳐나왔던 경찰관들은 골목에 자욱한 연기를 보자마자 곧바로 일일이 자고 있던 주민들을 깨워 대피시켰습니다. 별다른 구조 장비도 없이 마스크가 전부였습니다. 새벽 시간이고 하다 보니까 네. 자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해서 사람을 구조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5명의 경찰관들이 이렇게 문을 두드리며 구조 작업에 나서면서 주민 10명은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모두 무사히 건물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민 2명이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긴 했지만 더 큰 인명사고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막 밖에서 경찰분으로 빨리 막 나오라고 제가 팬티 바라보면서 나오다 진짜 감사하죠. 지구대에 뛰어왔던 여성은 이 건물 입주자였고 인천경찰청은 경찰관 3명을 표창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지난 7월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생 살해 사건 현장엔 경찰의 신변 보호용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이게 녹화만 되고 정작 실시간 감시가 되지 않아서 범행을 막지 못했는데요. 경찰이 얼굴을 인식해서 실시간으로 비상 알람까지 전송해주는 인공지능 CCTV를 도입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흉기를 든 한 남성이 주택의 문을 두드리며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합니다. 그 순간 신변 보호를 요청한 여성의 휴대전화에 알림음이 울리고 집 밖 CCTV에 찍힌 남성의 얼굴이 전송됩니다. 여성은 112 상황실과 연결된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살려주세요. 밖에 사람이 칼을 들고 있어요. 문 두드리고 있어요. 경찰은 상황실 CCTV로 현장을 살피며 경찰관들을 출동시킵니다. 모든 사건 살려달라는 시민이가 주급 공부해 주십시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남성을 체포하고 여성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킵니다. 가해자가 집 주변을 배회하거나 경계구역을 침범하면 얼굴을 인식해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인공지능 CCTV 시스템을 이용한 훈련 모습입니다. 녹화 기능만 있는 기존 CCTV와 달리 경찰서 상황실에서 현장을 지켜보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공지능 CCTV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됐습니다. 경찰은 신변보호 대상자 거주지 등 5곳에 설치하고 제주도 CCTV 관제센터와도 연계해 가해자 도주로 추적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주경찰은 올해 말까지 인공지능 CCTV 5개소를 시범 운영해서 성능 미비점을 개선하고 신변보호 대상자의 안전확보 효과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경찰청은 제주 지역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인공지능 CCTV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이제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에 또다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일부 지역은 봉쇄가 됐고 시민들에게 이동 자제령을 내리는 등 고강도 방역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걸 피하기 위해서 각종 꼼수가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베이징으로 들어오는 톨게이트에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베이징과 연결된 모든 도로엔 검문소가 설치돼 48시간 내 검사한 음성 증명서가 있어야만 진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2달여 만에 다시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9일 이후 베이징에서는 매일 서너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확진자가 나온 아파트 단지들은 모두 봉쇄됐고 베이징 시민들에게는 타 지역 이동 자제령이 내려졌습니다. 사실상 베이징을 벗어나는 게 금지된 겁니다. 봉쇄 수준의 방역에 각종 꼼수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한 화물차 운전자는 가짜 음성 증명서로 베이징에 들어오려다 적발됐는데 업주가 급한 화물이라며 다른 사람 서류를 주고 운전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사람 모두 구속됐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음성 증명서를 위조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该男子的核酸检测证明和我们进一步核查的证明的姓名和相关信息不符，我们移交到属地派出所进行进一步调查。
여행 금지령에도 베이징의 한 동네 주민 53명이 몰래 버스 투어를 갔다 걸렸는데 주민 1명은 확진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오늘 중국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48명.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확산세가 여전하자 중국 당국은 확진자가 많이 나온 간수성 란저우 시민 400만 명과 헤이룽장성 헤이어 시민 160만 명에 대해 이동을 금지하고 코로나 전수검사에 돌입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내일이면 정규 시즌을 마무리하는 프로야구는 여전히 치열한 우승 경쟁이 진행 중인데요. 공동 1위인 KT와 삼성, 그리고 3위 LG까지 우승을 향한 살얼음판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정규리그를 각각 단 2경기만 남겨두고 삼성과 KT가 승, 무, 패까지 모두 똑같은 공동 1위에 자리하면서 우승을 향한 살얼음판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창단 첫 우승을 노리는 KT는 가을 야구 희망이 남은 6위 키움을 만났습니다. 1회 초 강백호의 2루타에 이어 베테랑 유한준이 적시타를 터뜨리며 먼저 기세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키움의 곧장 반격을 허용했습니다. 1회 말 투아웃 주자 만루 위기에서 박병호에게 적시타를 내줬고 믿었던 선발 데스파이네의 폭투까지 나왔습니다. 박동원의 추가 적시타를 더해 순식간에 넉 점을 내주며 역전을 당했습니다. 6회 현재 KT가 4대2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6년 만에 우승에 도전하는 삼성은 고춧가루 부대를 자청한 NC에 고전하고 있습니다. 1회부터 양의지에게 적시타를 얻어맞고 선제 실점하더니 4회 또 양의지에게 솔로포를 허용하며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6회 현재 삼성이 2대0으로 뒤지고 있습니다. 3위 LG는 롯데에 앞선 가운데 LG가 남은 2경기를 모두 이기고 KT와 삼성이 모두 질 경우 우승은 LG에 돌아갑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도쿄올림픽 양궁 2관왕 김재덕 선수가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을 1위로 통과했습니다. 리오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장혜진 선수는 여자부 최고령으로 2차 선발전에 진출했습니다. 손장훈 기자입니다. 올림픽보다 힘들다는 국가대표 선발전. 1차 선발전 마지막 날 경기에서 남녀 각각 64명 가운데 32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남자부는 도쿄 멤버들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올림픽 2관왕 김재덕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리그전 6승 1패의 성적에 기록 경기에선 30발 가운데 무려 19발을 10점에 명중시키며 1위에 올랐습니다. 김우준은 2위, 오진혁도 7위를 차지하며 8위까지 주어지는 선수촌 입촌 자격도 따냈습니다. 조금 더 약간 성장된 모습으로 시합을 했다고 느끼고 아시안게임 남자단체전 금메달 제 꿈인 목표를 끝까지 달려갈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부에선 약간의 이변이 펼쳐졌습니다. 도쿄올림픽 3관왕 안산이 도전 끝에 14위로 1차 선발전을 힘겹게 통과한 가운데 리오올림픽 2관왕 장혜진이 여자부 최고령인 35살의 나이로 2차 선발전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7위를 기록하면서 1년 만에 선수촌에도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큰 기대도 안 하고 그냥 32명 안에만 들어가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왔는데 선수촌에 가서 밥 먹을 생각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이은경도 나흘 내내 1위를 지키며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성적이라 좀 많이 놀랬고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만큼 잘 나와서 기분 좋습니다. 아시안게임을 향한 무한 경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64명의 선수들은 내년 3월부터 다시 4차례의 선발전을 거쳐 남녀 각각 3명으로 압축됩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오늘 단풍 사진 한두 장은 찍지 않으셨나요? 10월의 마지막 주말인 내일은 먹구름이 점차 다가오면서 쾌청한 하늘을 가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고요. 경기 북부와 서부 그리고 충남 북부 서해안 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주말 내내 하늘빛이 흐린 중부지방과 달리 남부지방은 일요일에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하늘빛만 점차 흐려질 뿐 여전히 예년보다 온화한
온화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은 낮 기온이 19도 등으로 대부분 지방이 2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또 활동하는 낮 시간대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아침에는 옅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동해안 지방은 너울로 인한 물결이 해안가로 강하게 밀려올 수 있겠는데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9도, 여수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19도, 부산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 저녁부터 밤 사이에는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서 비가 오겠고요. 이후로는 미세먼지가 들어오면서 월요일에는 서쪽 지방의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